12월 1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 다음 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야권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특검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후보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석 달도 안 남은 대선,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자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는데요. 부인 김혜경 씨도 TK 행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오전엔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체육회 전 의원의 입당식이 있었는데 이 후보는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강원도를 찾습니다. 청년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등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한 여권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으나 줄리의 강은 파도 끝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리스크로 불릴 만한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회의는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바로 들어와서 저희가 또 현장을 연결하는 적이 있는데 정치부회 중간에 속보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요즘 대선 시즌이라서요. 속보 잘 챙겨요, 류 실장. 네. 알았죠? 네. 자,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오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쏟아졌잖아요. 조금 전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다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느냐,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수용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네. 자, 윤석열 후보, 잠깐만. 신체권은 왜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나가라는 얘기 안 했나요? 네, 지금 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깜빡깜빡해요. 그럼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 역시 조금 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을 하자고 줄곧 얘기해 왔다면서 정치 쇼를 하지 말고 당장 하자고 했습니다. 네. 다른 제3지대 후보들, 심상정 후보라든지 여러 후보들이 또 특검 도입을 오늘 요청했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는 아무도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대선이 석 달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하루인데 부지런히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앞당겼고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음 주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대장동 의혹 관련자인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에 관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도 다정회와 함께입니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은요. 백신 간격 3개월로 그리고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 혼돈의 수능, 직무정지 취소 각하, 마지막은 끝까지 간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7,000명을 넘겼습니다. 7,022명입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690일 만입니다.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국민께서 스스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천만 명입니다. 그중에 50만 명, 100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증가 속도도 갈수록 가팔라졌죠.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 이후에 10만 명까지 가는데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만 명까지 5개월, 30만 명 2개월, 40만 명 2개월, 그리고 50만 명까지는 단 23일만 걸렸습니다. 자, 10만 명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충남 공주시의 인구가 10만 4천 명입니다. 또 부산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의 인구도 10만 명대인데요. 지방 중소도시 전체 혹은 광역시의 한 구 전체 인구가 3주 만에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는 수차례 특단의 조치를 경고하고도 여전히 결단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의료 시스템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죠. 현재 병상 배정을 대기 중인 환자가 전국에 1,0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실려오면 걱정부터 된다고 응급실 의사 A씨는 털어놨습니다. 며칠씩 응급실에서만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3달 4일 동안 제대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죠. 버림받죠. 알츠하이머와 당뇨, 고혈압이 있는 80대 환자인데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상에 입원했습니다. 목에 숨구멍이 있는 환자인데 여기 병원에 인공호흡기가 없으니까 중환자실 케어가 되는 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정부는 현재 60세 이하 성인은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인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강도의 거리 두기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결국에는 행동 패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백신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상호 접촉이 늘어나고 연말 모임 등이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확산세가 계속되는 것이 사실 불가피하여서 비상계획을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바로 발동해야 될 상황입니다. 민원 제한은 4명. 4명. 그리고 영업시간은 10시든 9시든 당기는 상황들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만약 다음 주에도 상황이 꺾이지 않는다면 이동 제한이나 접촉 제한 방안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특별 방역 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효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음 주부터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고3 학생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혹은 몇십 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의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듯 했으나 불과 2달이 안 되어서 갑자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백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가봅니다.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입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4시쯤 유 전 본부장의 아내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유 전 본부장을 발견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침 8시 20분쯤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경찰들이 이 천막을 막 치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투신한 사람 시신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접근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 자리를 떴죠. 네, 숨진 유 전 본부장은 2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고요. 두 번째는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설계를 위해서 황무성 전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사장님은 여러분들의 말씀 너무 씁니다. 너무 모르십니다. 이 험난한 일이 이걸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황전 사장 사퇴는 시장님의 명의다. 여기서 이 시장님은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칭합니다. 이 녹음 파일에선 윗선의 지시라며 시장을 7번 그리고 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8번 언급됩니다. 검찰은 어제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사퇴 종용과 대장동 매임 윗선 수사는 종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한기 씨도 마찬가지예요. 사퇴 압박을 했다는데 저는 사퇴할 압박을 할 이유가 없었죠. 그건 아마도 자기들 사이 내부 문제인 것 같고. 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공사안의 1인자로 불린 유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서 2인자를 뜻하는 유2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이 사망 소식을 들은 이재명 후보, 오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대신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을 통해서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비통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직접 카메라 앞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역시 특검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설계자 1번 플레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핵심은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라는 겁니다. 이 사안의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고 하면 진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줄로 착각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특검을 도입하자고 법사위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끝내 특검법의 법안 상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려는 것인지. 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도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당이 당장 특검부터 합의하라고 촉구했죠. 이 정치적 후폭풍이 큰 사안입니다. 과연 여야가 말뿐이 아닌 진짜 특검 도입에 나서게 될까요? 지금 당장 특검을 도입한다고 해도 차기 대선 전까지 결과를 내긴 쉽지 않습니다. 여야의 움직임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혼돈의 수능입니다. 자, 오늘 전국의 45만 수험생에게 수능 성적표가 통지됐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 2를 응시한 6,515명의 성적표는 조금 달랐는데요. 해당 과목 성적은 텅 빈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법원이 생명과학 2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EBS 수능 완선 생명과학 2 문제집에서도 똑같은 오류가 발견되어 오류를 인정하고 문제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문제가 오류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평가원은 어떻게든 문제를 푼 학생이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배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 허둥지둥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고요. 3시간 만에 내린 결론이 점수 빈칸 통지였습니다. 당장 대학 입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문양 오류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1심 판단은 다음 주 오는 17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직무정지 취소 각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자, 앞선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 재판에선 윤 후보 기준 2승 1패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선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선 패소를 했습니다. 법무부관을 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이 인정된다면서 징계를 유지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끝까지 간다입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코로나 위기에서 혁신과 포용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 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위기의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인데요.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강원지사 출마설이 있었던 걸 대통령이 직접 차단해버린 셈이기도 합니다. 자, 홍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아들 특혜 입원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오늘도 코로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제 방역당국에서 다음 주에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예고까지 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대장동 개발 관련 그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본부장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지금 이제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대장동 의혹이 다시 좀 핵으로 등장한 그런 상황이고요. 유 실장,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새벽 4시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 전 본부장의 아내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수색에 나섰는데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져 있는 유 전 본부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오늘 새벽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도 당황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첨단수사팀은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1시간 반 만에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다음 주 화요일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2인자로 불렸던 인물이죠.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고 또 황무성 초대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 이런 의혹을 받아왔죠. 네,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사장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대장동 의혹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 전 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촉구한 날이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었는데 오늘 안 나면 다 박살난다고 말하는가 하면 당시 이재명 시장과 측근 정진성 정책실장을 여러 차례 거론을 했죠. 윗선 개입 의혹을 풀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저한테 이 역할 당신이 내려왔으면 당신이 내가 그러고 하기로 했고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자 해줄게 사장이나 저나 어느 누구 밑에서 다 박살나냐 추가도 뭐 아주 꼴이 아닙니다. 검찰이 어제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부분은 들어있지만요. 지금 저희가 녹취록을 봤던 사퇴 압박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종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요. 신채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또 이 대장동 이슈에 좀 불이 붙지 않을까 좀 경계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자, 야권은 곧장 이 후보를 겨냥해서 몸통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건 민주당이다.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자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특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저희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벌써 부산저축은행 가지고 같이 하더라도 하자라는 이야기를 진작에 꺼내놨고 민주당에서 법안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다. 정치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유 실장이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조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여야의 주요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둘 다 특검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만 이제 그동안도 사실 이제 특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조멘토. 하지만 이제 서로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 보면은 잘 진행이 안 됐고 서로 내탓 공방을 많이 벌여왔잖아요. 네, 그 대장동 특검만 놓고 본다면 여야 이견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건도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특검 시기와 대상, 인사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도 이견이 좀 큽니다. 다만 대선이 지금 89일 남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시한이 촉박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검법은 특검 임명 후에 수사 준비 기간을 20일, 수사 기간을 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신속히 움직인다고 해도 대선 전 수사를 마무리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관련한 얘기는 더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해보도록 하고요.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유한기 극단 선택, 여야 특검하자 또 공방입니다. 지금부터 대선 소식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국민의당 출신 김관영 바른미래당 출신이죠. 네, 체입의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합의 관문이 열렸다. 환영 입장을 밝혔죠. 윤희숙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해서 이 후보를 저격했는데요. 이 후보의 지원군, 유시민 전 이사장 등판 소식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잘하네. 아니 인형 반 인형. 밟고 있어. 어머머머. 야.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아니 인형 반 인형 반 인형. 네, 제한 시간을 두고 앞뒤로 색깔이 다른 판을 이렇게 뒤집는 게임 정혜원님들 운동회에서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으시죠? P3 올린 후에 파란색이 더 많은지 혹은 빨간색이 더 많은지 더 세워가지고 승자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이번 대선도 비슷한데요. 지금부터 89일 뒤 파란 팀과 빨간 팀 중 누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많이 뒤집는지 승부를 결정하겠죠. NBS 전국 지표 조사 결과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은 70%,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5달여 전쯤에 비하면 대선 판도가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직도 3명 중 1명, 그러니까 30%는 지지 후보를 바꿀 여지가 있다는 얘기로 읽히기도 합니다.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또 두 사람 간의 격차가 줄면서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보이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양당의 이 카드 뒤집기, 대상은 바로 이 산토끼로 불리는 중도층 혹은 중간지대 유권자들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제3지대 이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체입의 전 의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관영 의원님께서는 정치개혁 전도사, 정치개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이배 의원님은 형식적인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서 실질적 경제민주화를 만들어낼, 실체를 만들어낼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분 정말 천군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전 의원은 이 호남, 전북 군산 출신이죠.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당내에서 쓴소리 역할을 담당을 해서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내에 야당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지지를 철회하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너무 절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님이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더 많은 국민들께 공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김 전 의원은 과거 기업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연설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었는데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이례적으로 부결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번에 부결된 법안은 가업 상속세를 깎아주는 대상을 늘리자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에 어려움은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의 반대 토론이 있은 뒤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지 1년도 안 된 현행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가업 승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허용해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최이배 전 의원은 회계사 출신입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활동 당시에 이 경제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3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이 최이배 감금 사건으로 더 알려져 있죠. 그것도 왔잖아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와 이거 앉아 계시는데.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맞으세요. 어리 맞으세요. 위원장님 맞으세요.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 최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경제민주화 사실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19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도울 때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좌클릭을 이끌면서 중도층 공략에 성공한 바가 있죠. 최 전 의원은 오늘 김 위원장을 향해서 공개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국민의힘이 선거만을 위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저는 말이 아닌 시민운동으로 국회의원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관되게 실천하며 성과를 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종인 위원장께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와 최이배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 류 실장의 그때 그 사람들 코너 가겠습니다. 사실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의 영입, 국민의힘이 이용호 의원을 영입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 큰데요. 이 사람들 모두 과거에는 한 배를 탔었습니다. 바로 20대 국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었는데요. 국민의당은 당시 안철수 대표와 이 호남 의원들, 또 중도적 성향의 의원들이 모인 정당이었죠. 5년 후인 지금 안 대표는 또 다른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죠. 박주선, 김동철, 이용호 이 세 사람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이 편가름의 정치, 또 갈라치는 정치, 이런 운동권 정치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구태 정치, 지역 감정을 이용한 정치, 이것도 역시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정책 연구 모임을 함께하던 김관영 최이배 김성식 의원도 앞서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결국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은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모두 고사를 했는데요. 김관영 의원은 앞서 이 민주당 시절에는 김한길 전 대표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표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를 이번에 맡았죠. 이 두 사람 역시 지금은 또 다른 길을 가게 된 셈입니다. 김 의원은 윤 후보가 아니라 이 후보를 선택하게 된 이유, 민생을 더 챙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님도 여러 장점이 많으십니다만은 이제 검찰에 아무래도 한 30년 가까이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상당히 검찰스럽게 고정돼 있고 또 양부와 타협이 수시로 일어나야 되는 이 정치적인 판단 또 이런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경직된 자세. 네,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에 새롭게 합류한 사람도 있죠. 바로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윤 전 의원은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를 맡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줄여서 내기대라고 합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실제 국정 설계와 이 싱크로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윤 전 의원은 지난 8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을 던졌는데 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통하죠. 또 다른 별명도 있습니다. 이재명 저격수인데요. 오늘도 이 후보를 향한 날선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긴 했지만 오래전에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할 만큼 법을 우습게 알고 인간적으로 너무 덜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현저히 나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내지를 뿐 일관된 가치나 원칙은 도무지 없는 인물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당내 일각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있죠. 여기에 또 다른 지원군이 등장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요.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를 발전도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소년공으로 힘들었던 가정 환경에서도 비주류로 살벌한 정치 환경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게요, 진짜 뭐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면 못 살아남아요. 정치 들어와서도 실제로 뭐 문제가 심각한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 후보로서 이 후보가 차별화를 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앞선 정부가 성과를 못 낸 부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걸 안 하려면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차별화의 대표적인 지점,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역시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체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조국 장관은 아마 자기를 그렇게라도 비판적으로 보고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랄 거예요. 그 정도 얘기도 못하면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없죠. 네, 유 전 이사장, 다만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충 사람들이 다 카메라 없는 속도 위반하는데 나한테만 GPS 추적기 부착해가지고 내가 한 모든 신호 위반을 다 잡아내서 과태료를 때린다. 그러니까 이 검찰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네, 지난해 총선 직후에 정치 비평 중단을 선언했던 유 전 의원,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다시 등판을 한 겁니다. 선수가 아닌 관중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요. 여권 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최근 당원 게시판을 닫을 정도로 심해진 당내 갈등, 봉합할 수 있는 보관을 제시할지 주목이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요. 중도층 확장 전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당 밖에서는 쓴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유 전 이사장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라고 한 겁니다. 유 전 이사장이 과거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점을 문제를 삼으면서 시민들은 조국을 비판하면 안 되고 이재명은 해도 되느냐라고 한 겁니다. 이 후보가 어용지식인이 섬기는 새 수령님이 됐다 이렇게도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메타버스 3박 4일 일정으로요. 대구, 경북,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지금 막 부인 김경 씨와 함께 경주 황리단길을 걷는 일정을 마쳤을 듯한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외부 인재들이 속속 결합을 하고 있는데 각 당 선대위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관영 체입에 영입한 이재명, 메타버스 타고 대구로, 유시민 등판 후폭풍.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경주를 방문했죠, 신채거.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 메타버스 일정이 한 2박 3일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선 3박 4일을 머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경주 표암제를 방문했는데요. 이 후보의 성, 경주이 씨의 시조 발상지라고 합니다. 네, 이 후보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관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가 신라의 육촌장이 화백을 구성하면서 신라 건국을 결의했던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 경주시들의 몸과 정신 속에 만장일치의 화백 정신이 지금도 DNA로 내려 전해오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100조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지원에는 못 미친다면서 다시 한번 지금 당장 논의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100조 원 지원 사업이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진심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또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선이 되면 하겠다, 지금은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요,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의한다고 하죠, 박마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손실보상 법안에는 시간 제한 부분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었지만 그 인원 제한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손실보상 법안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잔치나 결혼식장, 숙박업 등 인원 제한만 했는데 이 경우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야당을 향해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개정 논의를 당장 시작합시다. 현행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에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선 소급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는 예산 마련에 대해서 현행법 내에 예비비와 재난지원 기금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대략 10조 원 규모는 국가가 현행법 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 돈을 먼저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채거 이재명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어제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삭제가 됐다면서요, 근데 오늘. 네, FM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이대남, 즉 20대 남성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 이 후보가 직접 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후보가 사이트를 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불쑥 찾아와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이나 비판 글을 제가 한마디라도 더 보고 가면 나쁘진 않겠지요 라고 글을 쓴 건데요. 이 보수 성향의 사이트에서 쓴소리를 듣겠다는 말을 올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진들이 이 후보가 남긴 글을 삭제하고 작성자를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사이트 규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목적성 가입 및 활동, 셀프 홍보는 금지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해당 글은 삭제하고 작성자는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을 한 건데요. 이 후보가 올린 글에는 4,6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다만 반응의 내용을 보면 비추천이 7,600회를 넘어서는 등 좀 싸늘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자, 박마커, 이재명 후보의 종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주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고 아내도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한 독실한 성도였다.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모시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에 확인을 한 결과 이 후보가 신도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이 후보가 10년 가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재적 처리됐다는 설명인데요. 앞서 이 교회는 목사는 지난 5월에 예배에서도 이런 사실을 밝힌 바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관영 체입에 영입한 이재명, 메타버스 타고 대구로, 유시민 등판 후폭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해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2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해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징역 13년, N번방 방지법, 아메리칸 드림인데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징역 13년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 판단해 형량을 가중했는데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조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N번방 방지법입니다.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제정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필터링하는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대화방,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이 포함되는데요. 필터링되는 불법 촬영물은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한 정보로 판단됩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기술로 공유된 영상물의 특징 정보를 추출해서 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고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불법 촬영물로 판단되면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되는데요. 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는 사용자는 게시물 게재 제한과 함께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한편 이번 시행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자칫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중남미 이민자 100여 명을 실은 화물차가 전복돼 수십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49명의 이민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립국 알선업자에게 돈을 내고 대형 트럭에 몸을 숨겨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구조되는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고 절뚝이면서도 미등록 체류가 적발될까 봐 두려워서 현장을 급하게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이렇게 도망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에는 트럭 6대에 나눠 탄 이민자 652명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다정의 백다희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더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여권이 연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을 촉구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선대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나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며칠 전 조익신 멘토가 톡 쏘는 한마디로 날렸던 고대가요 구지가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향해 부르고 있는 노래죠. 어서 나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민주당이 이 노래를 김 씨에게만 부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아니었나 봅니다. 윤 후보에게는 숨지 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대가요가 아니라 현대가요로 바꾸면 이런 느낌일까요? 더는 그만 내 모난 가면 속에 급하게 숨지 좀 마. Stop, 더는 안 돼. 새기고 멈춰야 돼.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민주당이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두 사람이죠. 윤석열 후보 부부 내입니다. 윤 씨 토론으로 밟아버리세요. 뭐 밟을 것까지는 없고 실력을 좀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요즘 그 상품 비교해주는 것도 유행인데 아예 그냥 상품 비교가 불가능하게 숨겨놓고 그러니까 좀 문제이긴 합니다. 민주당 정권 교체 대 정권 재창출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이재명 대 윤석열의 인물 대결 구도로 간 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재명 1인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선대위를 서둘러 개편한 이유기도 할 텐데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윤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작 보이는 건 AI 윤석열뿐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윤 후보가 잦은 실수 탓에 AI를 앞세우고 본인은 뒤로 물러나 있다는 비아냥인데요. 윤 후보가 가려진 또 하나의 이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등장이라고 봤습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두 사람을
고종과 흥선대원군 정도의 관계쯤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이 후보를 뒤에 두고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섭정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요. 김 위원장이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 보상을 거듭 언급했죠. 반면 윤 후보는 그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 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윤 후보는 인사 실패 책임론에서도 한 발 물러나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망언 논란으로 노재승 씨가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에서 어제 물러났는데요. 김성태 전 의원과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에 이어서 세 번째 선대 인사 실패죠. 하지만 고개를 숙인 건 윤 후보가 아니라 최측근이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끌어 모셨다가 이게 합류를 시켰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끝에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로 끝나게 돼서 저는 인간적으로 미안한 그런 죄송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렇게 책임을 인정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반해서 모든 인선의 최종 결정권자인 윤 후보는 제3자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후보의 빠른 결단이 있었다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긴 말 할 것 있겠습니까? 윤 후보의 이런 커튼 뒤로 전략, 커튼 뒤에 있다곤 하지만 사실 완전히 가려진 건 아닙니다. 윤 후보는 공개 일정을 활발히 소화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민주당의 이재명의 시간표가 있다면 우리는 윤석열의 시간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페이스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계산인데요. 윤 후보는 이달 초에도 토론을 하려면 정직한 후보와 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를 1대1로 상대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던 바 있죠. 민주당은 이런 윤 후보에게 자극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자존심을 긁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뒤에 너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숨바꼭질 전략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학생한테 너 생각 뭐냐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알 겁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정 의원은 윤 후보를 향해서 허수아비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씨처럼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여권은 김건희 씨를 향한 소환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활동을 재개한 윤석열 잡는 매, 추매의 소식 전해드렸었죠. 추매의 사냥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페이스북에 글 남겼는데요.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으나 줄리의 강은 실체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 장 남았지만 줄리의 강은 파도 끝이 안 보이고 그 무엇으로도 덮어줄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소환술사로서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 조사받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뭐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젠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또 국민들한테 모습을 드러냄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랄지 이런 거를 깨끗하게 이렇게 걷어낼 필요가 있죠. 여기에 화력이 센 인물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줄리에 이어 성형 의혹을 제기한 듯한 글을 올린 건데요. 김 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같이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 성형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의구심을 드러낸 셈입니다. 여권의 공세에 국민의힘도 육탄방어로 맞서고 있는데요. 최근 브로맨스를 뽐내고 있는 컴이죠. 준석열 브라더스가 앞장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할 가치도 없는 얘기고, 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상대 당이라서 만들려고 하는 그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 호감도가 있을 수 있는 인물이다 했을 때 저는 결코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리스크라는 이름을 불릴 만한 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후보가 점 찍은 러닝메이트 아내 김건희 씨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는 결국 김건희 씨의 등판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준석열 브라더스, 선대위 인선을 두고 언제 갈등을 벌였냐는 듯 하루가 멀다 하고 붙어다니고 있죠. 오늘부터 시작된 윤 후보의 강원도 일정도 이 대표가 동행했는데요. 60대 후보와 30대 당대표의 신구 조화로 혈혈 단신 이재명 후보에 맞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별보요. 별이요. 저희 좌측입니다. 좌측. 이쪽으로 안 떠요. 그만해. 하지만 브로맨스도 과하면 독이 되는 걸까요? 쏟아진 질문에 윤 후보가 대답을 이 대표에게 미루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예상료를 만약에 또 정부한테 부탁하기에는 또 자기가 이제 신장을 좀 망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관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꼭 되셔서 MBC나 SBS에 지금 코미디 프로가 없는데 꼭 부활시켜 주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마이크를. 우리 후보님의 애정어린 시선이 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선 후보가 이준석 대표냐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윤석열과 이준석의 사랑과 우정 사이보다 윤석열의 김종인과 이준석 사이에 주목했습니다. 상황과 왕세대 사이에 껴서 특별히 역할이 없는 윤석열 후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셨지만 앞으로 방송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제 이 밖으로 나오는 스피커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할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이제 후보보다 뛰어넘는 주목을 더 많이 받겠죠, 앞으로. 오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소환술과 은신술 사이를 살펴봤는데요. 민주당의 소환술이 먹힐지 국민의힘의 은신술이 먹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윤석열 보고 둘러싼 소환술 대 은신술.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한 여권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손혜원 전 의원이 일종의 이제 얼굴 평가를 했잖아요. 이제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캠프의 최지연 선대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입장을 냈죠.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인격살인을 한 끔찍한 범죄 행위고 여권의 정치 수준을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아무튼 여권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좀 해보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코로나 사태가 대선을 삼켜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려를 드러냈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면서요. 네, 김 위원장은 오늘 선대위 산하에 설치한 코로나 대응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사태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 이 사태가 대통령 선거 자체를 갖다가 그냥 삼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국민이 불안하게 되면은 그 불안 자체가 선거 소위 패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지금 이 선대위가 이 코로나 사태의 진정 과정을 갖다가 예의 주시면서 방안을 스스로 좀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4.15 총선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심리라는 것은 좀 불안하게 되면은 믿는 것이 결국 가서 이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고 변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그냥 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이 선거 자체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서
네, 김 위원장은 우리 선대위가 이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코로나 대응 위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된 보관을 가져와서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특히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고 이 장단점을 전문가가 판단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부분도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신채커. 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정부가 초기에 코로나 사태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 조기에 종식될 것 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재난지원금도 찔끔찔끔 지급하는 식으로 했다. 경제적 문제에 대해선 그쪽 전문 분야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의학 관계에 대해서는 위기대응위원회가 정확히 판단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오늘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강원도로 가죠. 아까 잠깐 박막거 발제에도 나왔지만 좀 브로맨스를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선대위에 마지막 남은 카드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합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1월 합류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모두 내년 초에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현 시점에서는 그 당 선대위 합류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에게 이렇게 되게 차갑기만 했었던 홍 의원이 최근 들어선 그게 좀 다소 누그러진 기류가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 의원은 청년의 꿈에서 윤 후보가 SOS를 요청하면 도와주겠는가 이런 질문을 받고 그때 가서 봅시다라고 답했습니다. 도움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홍 의원은 얼마 전 윤 후보를 만나서 정책 조언도 했었죠. 홍 의원이 윤 후보를 놓고 아직 날선 발언도 내놓고 있지만 지난 몇 달에 비해선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데요.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 전 의원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선대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이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만큼 이 대표 얼굴을 봐서라도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인데요. 윤 후보도 유 전 의원과 접촉하기 위해서 연락을 거듭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대의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결단하는 분들이라면서 합류 가능성을 크게 내다봤습니다. 네. 하지만 뭐 홍 의원의 경우에는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관계가 껄끄러워서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많죠, 유 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전권을 쥐고 있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익히 알려진 거죠. 홍 의원은 김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발표가 되자 백의종군 명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홍 의원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인 조경태 의원은 홍 의원의 합류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 전 의원은 경선 당시에 윤 후보와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삭대질 공방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경선 결과 발표 후 백의종군의 뜻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뭐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까 저희가 얘기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글을 올리고 있네요. 네.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국민의힘이 그 실명 인터뷰, 그러니까 유튜브 열린공감 TV에 이어서 실명 인터뷰를 했던 YTN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가 오늘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부부 나와라, 민주당 소환술, 국민의힘 은신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입니다. 새로운 물결 창당을 준비 중이죠. 김동연 후보가 거대 양당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본인 생각이 없고 이재명 후보는 정치 철학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를 겨냥했는데요. 섣부른 코로나 일상 회복이 화를 불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요즘 광고계에 핫 이슈로 등장했죠. 이른바 AI 모델들. 기업 이미지 광고를 시작으로 홈쇼핑과 가구, 명품은 물론 정부기관의 홍보대사까지 섭렵 중입니다. AI 모델들의 가장 큰 장점, 개인사가 깨끗하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구설에 오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혁신적, 신선하다는 이미지는 덤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AI 바람이 거셉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영입 인재 1호로 AI 대변인을 기용했습니다.
각 당은 장식용품으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시는 것 같아요. 인재 영입. 예, 자리 사냥꾼이랄까? 예. 양쪽 다 끼웅거리신 분도 계시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입 인사 1호로 이 이제 AI 대변인 AID입니다. 예. AD입니다. AD. 거대 양당의 인재 영입, 악재 영입이 됐죠. 검증이 필요 없는 AI 대변인, 털어봤자 나올 건 숫자 1과 0뿐입니다. 김 후보의 아바타 역할을 할 이 AI 대변인, 그동안 김 후보가 했던 발언들을 학습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AI 윤석열을 내놨죠. 김 후보 딱 한마디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근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독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대독 후보. 네, 써준 거 있는 후보죠. 써준 거 있는 후보. 그런 후보에게 뭐 아바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AI 아바타, 결국은 복제인간인데요. AI 윤석열이 학습할 윤 후보의 발언들, 윤 후보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짜 아바타란 이야기겠죠. 실제 윤 후보와 달리 이른바 도리도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AI 아바타보다 AI의 학습 능력에 더 방점을 둔 후보도 있습니다. 발전 도상에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AI 같아, 알파고 같아, 항상 변화하고 발전 도상에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대통령감에 딱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가 알파고처럼 빠르게 학습한다는 겁니다. 알파고의 초식, 여기다 왜 돌을 놨을까? 이른바 정석에서 벗어난 수를 선보였죠. 최정상급 프로 기사들조차 수를 읽을 수가 없다 푸념을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파고의 알고리즘, 상대방의 수에 따라 그때 최적의 수를 찾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죠. 처음부터 이른바 기풍은 없었던 겁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유능한 실용주의,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주장하시는 내용 속에 철학과 가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도 많이 바꾸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아마 독선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당도 지금 본인의 당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럼 대한민국도 본인의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건 아닌지 싶을 정도로 정치권의 AI 바람 맞듣지 않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AI에 대해서 단순히 무슨 이 활용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부터 데이터 산업 발전 그리고 정부의 데이터 개방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AI 산업에 대한 AI 활용에 대한 주장은 허구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아바타란 말 자체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안 후보 이번 대선에선 이른바 과기대, 과학기술 대통령을 전면에 내걸고 본인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의사 출신이기도 하죠. 오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정면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일주간 수도권 의료 한계는 111%로 대응 역량을 초과했습니다. 환자 수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위중증 환자들도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의료진의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이 대량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 후보는 의료 인력 확보, 국립중앙의료원, 코호트 병원 전환 등 5가지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필요하다면 본인도 의료봉사에 다시 나서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책임도 따져 물었는데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전에 고령자의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병실과 의료진 확보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제안을 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시도한 일상 회복 조치나 확산세에 대한 무능한 대처의 원인은 결국 과학 방역이 아닌 정치 방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방역의 중심은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안 후보는 청와대 방역 실무 책임자인 방역기획관과 국정상황실장의 경질도 요구했습니다. 과학기술, 공익, 혁신, 본인의 특기를 살려 존재감을 키우려 애쓰는 안 후보를 애써 찍어 누르는 분이 있죠. 바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라 사퇴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단일화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단일화가 아니라 뭐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국민의당에선 채권 추심하냐 나를 세웠죠. 그런 안철수 후보에게 대선에서 국힘으로의 정권 교체를 들먹이며 포기를 요구하는 김종인 위원장은 없는 채무도 만들어서 추심하려고 하는 악덕 사채업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안 후보도 김 위원장의 말은 듣지 않고 있다 불편한 신기를 내비쳤는데요. 중도층에선 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 교체의 열망은 굉장히 높지만 제1야당의 후보가 그걸 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는 후보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의 핵심 2030 세대가 중심인데요. 안 후보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의 매력 포인트, 귀여움도 그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국민의당은 안 후보도 그에 못지 않다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제 그러면 쭉 이제 그 직접 대면에서 이제 함께 활동을 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떻던가요? 일단 생각했던 대로 굉장히 스마트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초창기에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은 생각보다 좀 귀여우시다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런 귀엽다라는 표현은 꼰대는 아니다 이런 표현이 깔려 있는 거죠? 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게 대화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좀 아재 개그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개그였는지 안 여쭤볼게요. 네. 이 아재 개그 진행자의 반응을 보니 일단 중년층에선 호불호가 갈리는 듯한데요. 청년층엔 좀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선 그동안 직접 비판을 자제했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는데요. 왜 당내 인사들을 단속하지 못하느냐 항의의 뜻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유소 앞에서 지나가는 차에 홍보하기 위해 세워둔 홍보 인형처럼 이준석 대표가 입으라고 한 빨간 후드티를 입고 손을 흔들고만 있습니다. 오늘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에서 조우를 했는데요.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손을 이렇게 꽉 맞잡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좀 도와달라는 뜻일까요? 윤 후보의 마음,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손실보상금을 이제 100조 원을 하자, 뭐 당장 하자, 논의하자, 뭐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이다. 상당히 이제 오가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제3지대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논평이 나왔습니다. 일단 김동연 후보는 손실보상금 100조 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그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선거판에서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도 아니고 가격을 높게 부르면 선거에 유리하다고 혹시 생각하는 거냐? 그런 거면 꿈 깨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면서 양당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었다면 내년도 예산안 체결할 때 써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원 마련도 어렵다고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600조 원 가까이 되지만 공무원 인건비나 노인수당 등 법적 의무 지출이 300조 원가량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00조 원 중에서도 SOC 사업 등 계속 사업 예산이 상당하다면서 기존 예산안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할 놈은 크지 않다고 촉했습니다. 유 실장,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일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50조 원, 100조 원 재원 마련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채 발행을 일부 하거나 또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하거나 또는 조세 감면 같은 거를 좀 대폭 없애거나 하는 것들이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촘촘하고 충분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50조, 100조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네, 김 후보는 현재 51%인 국가 채무 비율,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절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문제는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기적으로 국가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은 필요하다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이나 독일처럼 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요.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빚을 내서 지원하는 데는 부정적이죠, 신채커. 네, 안철수 후보도 우리나라는 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안 후보는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사이의 국가 채무 비율의 차이점을 모르느냐라고 물으면서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혹세 무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다면서 같은 원리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꼭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고를 밑빠진 도구로 만드는 자들 역시 국민의 세금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지도자라면 나라 곳간을 채울 생각을 해야지 곳간을 탈탈 털어먹고 그것도 모자라 빚으로 곳간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과연 국가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조멘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심상정 후보는 지금은 지원금 숫자를 가지고 경쟁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루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중증화율을 오판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바뀌었다면서 정부는 추가적인 의료 병상과 특히 부족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심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대책 50조, 100조 숫자 경쟁하지 말고 코로나 대책만큼이라도 비상한 책임감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비상 대책 논의를 위해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합니다. 손학규 후보는 내각제 개헌, 제7공화국을 기치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박마커. 네, 개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나 하나 아니냐면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제는 정치가 아니라 싸움을 만든다면서 선진국 중에 대통령제라는 건 미국과 한국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대통령제의 폐해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을 거론했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 감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가 통합되고 안정되려면 의회 중심 정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손 전 대표는 선거의 당락을 떠나서 이 점을 알리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연, 윤석열 생각 없고 이재명 철학 없다. 안철수 방역 실패 대통령 사과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 5시 48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윤석열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씨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만배 씨가 누나를 통해 차기 검찰총장으로 뽑히던 윤 후보 측에 뇌물을 건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윤 후보 측은 매수자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매입한 경위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 외무상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권 문제를 구실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포한 미국의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 배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에 인디원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범죄가 진짜 종족 멸살 행위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인물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인한 정치권 반응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시각자정의 백다희였습니다. 네, 오늘 정치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정치 뉴스가 참 많이 쏟아졌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준비 많이 해서 와요. 네, 주말에 메타버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네.